아무튼 동아일보학을 우리 멋지게 해봅시다. 이게 어디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동아일보학이 그, 근데 동아일보학이 할 만한 것 같고, 인류학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지금 없어. 세상에 이거 하는 애들은 없어.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밖에 없어. 유일무이한 거를 하고 있고, 그런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괜찮고, 세상에 이야기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면, 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그 장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재미있는 할머니가 될 거야. 이 꿈을 이렇게 동아인력을 열심히 하면 재미있는 할머니가 된다는 우리 장래희망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 동아인력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가지고 꼭 그 동화책이지만 책은 그 읽는 나름이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고전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아주 잘 마무리가 되신 것 같고 연하쌤의 글을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정리 자체가 역시 이반 일치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도 거기에 약간 더 하고, 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 우리 유리쌤의 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게, 저는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재미있게 한 거를 좀 더 아주 이제 튼튼하게 공부를 해서 동화의 재미를 나누는 사람이 되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어디 세종에 있는 무슨 동네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빌려가지고 우리 뭐 동화 낭송대회 하고 뭐 애들아 놀러 와. 뭐 아무도 안 오면 바다 앉혀놓고 우리가 또 와 하고 이러면 되죠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새로 짤 때 이런 걸 하면 누가 오실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요새 저는 자신감이 되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해. 어, 오시지 않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책이 그 유명한 원시적 문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즌은 개강은 이게 진짜 제 욕심을 저한테도 너무 많이 부리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지금 너무 과한 미션이 수행되는 이 상반기입니다. 5월 9일입니다, 개강이. 5월 9일에 개강을 하고 그 사이에 5일에는 또 금요일 가가지고 라인스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라인스 좀 하다가 이렇게 오고 금요일 거기 라인스가 끝나면은 또 이반 일리치가 또 이렇게 그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 왜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책을 이 이론서인데요. 애니미즘 이론서고 요 안에 이건 그냥 인류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인데 우리가 이제 인류학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면 온갖 무문자 사회 사람들의 우리가 뭐 문지방 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뭐 온갖 진짜로 잡다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생활 습관 이런 게 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인류학의 같은 고전이에요. 이거는 인류학 1세대의 고전이고 레비스트루스도 마르셀 모스도 이 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한테 재밌는 몇 개만 뽑아서 읽을까라고 했는데 그 어떤 책을 좀 이렇게 정석대로 읽으면 되게 좋다. 우리 남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직장인들처럼 허덕허덕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요 책으로 갑니다. 요 책으로 가고 이 책을 8주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델레즈 철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잡다구리 해가지고 다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연하쌤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한 30페이지 건너뛰었네? 그걸 괜찮아. 어차피 그 30페이지가 물에 남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하여튼 이 책 자체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뭐가 있을지. 저도 막 꼼꼼하게 검토하고 선생님들과 읽고 싶습니다 한 건 아니지만 읽어낼 자신이 저거를 끝내고 나면 동아일보학은 7, 8월은 왕창 쉽니다. 7, 8월은 인문세 전체가 지금 답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답사가
공부가 또 이렇게 약간 뭐 재밌는 리듬으로 입문세가 가고 있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야자 겐지를 보러 간다. 그것도 그 7, 8월에 그 아무튼 그 짱구를 제가 굴려가지고 멋진 스케줄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바짝 끝내놓으면은 어떤 동화책을 읽어도 약간 그 동화가 공상적이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왔다는 걸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가보고, 우린 헤어질 수 없어. 여기서 하면은 공부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 김지영 선생님께서 가셨어요. 참, 갈 줄 알았는데, 이때 가나? 여하튼, 갔어. 소마틱스를 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잘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고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개강이 큰 일이 없으면 5월 9일이 개강입니다. 5월 3일에 저녁에 인문세에서 그 허남린 선생님께서 중세 여행기 특강을 하러 서울에 오셔가지고 5월 3일 금요일에 그 서울에서 인문세 우리 고래부족인 거 아시죠? 모르셨구나. 고래부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래부족인데 그 육지부족은 워낙 동네마다 어, 그 충무로에 가면은 곰샘이 곰부족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 길진숙 선생님이 사이제 까마귀 부족을 꾸리고 계시고 로고가 동물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충무로 깨봉 빌딩의 로고가 코끼리예요. 거기다 동물이 육지동물 부족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북이 할까? 뭐 이거저거 하다가 에라이 바다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고래 부족입니다. 고래 부족인데 그 오르카라고 범고래인데 걔가 성질이 포악하기로 이름이 높고 우린 범고래 부족입니다. 고래 부족 중에 포악한데 그 오르카가 그 북서해안에 캐나다 북서해안에 그 밴쿠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가장 멀리 여행을 하는 동물이어서 그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는 자이고 모험의 왕이고 그다음에 최고의 포식자다. 이래서 우리는 그 가다가 그 고래 부족의 명이 닿으면 또 거북이 부족하면 돼요. 그 뭐 큰일 아니고. 아무튼 당분간 고래 부족인데 고래 부족이 금요일 저녁에 거기 그 회합의 날이다. 부족 회합. 그리고 이게 너무 숨찬데 5월 9일에 동아인류학을 개강을 해가지고 바짝 사주 뭐 이렇게 8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로 원시문화라는 책을 두 번에 나누거나 뭐 하는데요. 5월 9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 그게 4월 말에 지브리 다카타 이사오라는 또 다른 감독의 전시 그 감독이 빨간머리 앤 그리신 감독이어가지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제 지브리 원화전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동화 좋아하니까 세미나를 조금 하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동화의 세계니까요. 그 전반적으로 그 얘기 조금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을 제가 하여튼 세워봤는데요.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미야자 겐지 과제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모든 과제가 잘 도착을 했고 여기서 오늘 들어가는데요. 뭐 두런두런 얘기를 어, 해볼까요? 뭐 해숙 선생님께서 좀 전에 카메라 켜신 김에 뭐 어땠다. 동화 읽는 게 어떻다. 선생님 작업에도 뭐 어떻다. 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글을 그냥 생각 없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숙제들이 너무 괴롭지만, 생각이 너무 안 나는 날이 있는데, 그건 제가 너무 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음이 이런데 너무 소스가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뭔가를 글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고, 미야자와 겐지라는 작가를 이렇게 폭넓게 또 선생님 설명 더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같은 그런 선생님이 만드신 수업이 아니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화를 제가 오히려 더 되게 좁게 구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이나 조금 그리고 아이들만 이해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오히려 그렇게 막 거대해지진 아직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너무 빨리 무너뜨려 주셔서 오히려 제가 마음 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으로 작업하려고 지금, 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기회고, 동아인류학은 선생님 말씀대로 어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야를 알게 된 게 정말 너무 '선생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세계를 찾으셔서 이게 선생님이 찾으신 거잖아요.' 그게 되게 부럽습니다. 네. 아 네네. 저는 진짜 너무 좋은데 앞에 네. 아무것도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가 볼까? 저기를 가 볼까?' 이런 기분 있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지금. 뭐를 읽어야 되나 이것도 길이 없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나를 믿는 거다. 자기를 믿어야 친구도 믿지 않습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러시던데요.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은 남도 못 믿어.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그다음 여기를 가면 너무 좋습니다. 갈 때도 막 세상이 이렇게 꽃밭이네 다." 이렇게 하고 근데 뭐 해숙 쌤이 같이 안 가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고 좋다. 오늘 동화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각자 조금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갈게요. 제가 시작도 끝도 없는 모험 그림 동화의 일각을 썼습니다. 그걸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하면은 놀랍네요. 그게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거를 쓸 때 연재를 한 건데 그게 2 주에 A4 4 장만 쓰면 됐었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2 주에 호흡을 맞춰 가지고. 근데 그다음에 책을 쓸 때는 어 2 주에 7 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야자키가 1 주일에 5 장 이상씩 쓴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 갔는데 동아일락을 쓸 때도 방법이 따로 없었고 그냥 써야 돼 써야 돼 하면서 이제 읽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쪼끔 코로나도 있고 애도 있고 너무 숨막힐 때였는데 그냥 애들 노는 거 잠깐 보고 동화 이렇게 기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책의 주제가 저는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모험입니다. 그게 말이 포함하는 바는 선악이 없는 세계가 있어였어요. 어떤 세계는 선악이를 강조하지 않아. 오로지 모험뿐이야. 길뿐이야. 헤매는 게 전부야. 요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 동화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레비 스트로스의 신화학을 공부를 막 하면서 '이게 아니고 선악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도달하게 돼서 만약에 다음 버전으로 지금 이게 약간 주문처럼 제가 계속 얘기를 저절르지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그 책, 그 문제책 그걸 끝나면 "다음에 이걸 씁니다." 이렇게 해 놔야 저주가 걸려 가지고 저도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아 쌤도 "내가 뭐를 할 거야." 저주를 자꾸 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책을 쓴다면은 동아인류학의 다른 버전인데요. 육식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북극인류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는 저의 전 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너무 해숙 쌤 제가 짜릿짜릿하겠죠. 세상에 자기 논리를 깨고 가잖아요. 대단해, 대단해. 하면 정말 대단하겠어. 나는 진짜 아무튼 이러고 밤에 혼자 좋아 가지고 난 너무 대단할 것 같아.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틀렸었네. 어 진짜 완전 선악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미야자와 겐지의 선악론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선악이 있다가 또 뭐야. 니체가 "저 편에 가자, 가자." 이랬는데 그거 영향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선악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작업 가설이죠. 무문자 사회의 동화나 무문자 사회에서 출발한 많은 이야기들은 선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간다. 근데 뭐가 선하다냐면 요게 그 자본주의나 아니면 유일신이 이렇게 군림하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의 선은 아닌 거죠. 요게 숲의 선악론인데요. 요 단어도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선이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써 주신 것처럼 동등함이 선인 세계인 거죠.
만물이 동등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오름이다. 그러니까 요걸 딱 반대를 치면은 이 숲에는 악이 없지 않은데 그게 뭐 악마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숲의 악은 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라게 해서 뭐 나쁜 짓 하는 그런 거보단 숲에도 왕이 있다면 동등성을 보고 가는 어떤 자리, 그런 자고, 숲에 악이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키가 커. 이런 게 악인 거죠, 악인. 그러면 동화는 그런 애들을 단죄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선악이란 거는 그 자체로는 괜찮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우리 삶에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야라는 걸 제시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죠. 다 빡빡다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도덕론을 주장하기에 동아일보학 이렇게 이제 가보고 싶고 선하다는 세계, 우리는 이런 좋음을 보고 간다 이런 것도 있고 실천적으로는 동아일력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동등함, 그다음에 이게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 자기 안에 왕을 모시지 않는 정치적 태도.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뭐 정치적으로 테러리스트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아나키즘이죠. 난 어떤 왕도 모시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조음을 자꾸 바꿔가는 능력이고 동등한 거니까 우리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다음 구간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공동체 역학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우리 세미나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토론 끝나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동등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요게 선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과 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시즌 처음에 북극동화 할 때 우리가 좋아했던 건 요른릴 있지 않습니까? 엠마. 엠마. 아, 진짜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사냥꾼들이 엠마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데 그 동화, 요른일의 그 그린랜드 동화가 남자들이 혼자 사는 그 뜨개질하는 세계잖아요. 그게 되게 국가에 대해서 반국가적인 메시지, 남성성에 대해서도 되게 반남성, 사냥꾼인데 뜨개질을 하는 걸 되게 즐기잖아요. 이런 독특한 그런 관점도 동화의 선악론에 넣으면 동등함을 보려는 운동 속에서, 그러니까 동화 작가, 우리 시대 동화 작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기준으로 현대의 뭐 무민이라든가 현대의 동화 작가들 작품에서 정말 동등성을 주목하고 계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동화적 서사나 그림은 제가 이게 그림도 분석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직감적으로 오는데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랑 다르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재밌겠더라고요. 인류학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넘어갑니다. 기현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인류학 책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돌 보고 계시잖아요. 약간 넘어가가지고 건축, 회화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부가 동화를 하지만 좀 더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이스는 동화가 가르쳐주는 숲의 선악론, 동등함을 생각하는 공간관, 뭐 주거관 아니면 인간관 이렇게 되겠네요. 요런 게 계속 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들어가 봅니다. 과제를 하나하나씩 읽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 여기서 해숙쌤의 과제부터 여기까지 끊고 보면 지금 해숙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는 그게 사실은 어 저게 뭐지? 저게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분야를 이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도 막 그 북유럽 동화도 그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계까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너무 신기하고요. 어 동화는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 현실적인 부분과 선생님에게 단계를 넘어가시는 게 일단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지금 일단 따라가고 있는 게 약간 숨이 차지만 예 정말 예예 배우고 있어요. 예. 네. "숨이 찬다." 이거 좋고요. 이게 코치 말을 들어 가지고 힘든데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선생님들께 "이러면 어떠시냐, 어떠시냐." 너무 막 음. 그 소영쌤 생각도 궁금하고 이제 어제 요거 잘라야 되는데 아무튼 잘라 주시고요, 기연쌤. 그렇게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자꾸 묻지 말라 그래 가지고 일부러 나는 계속 쌤 생각이 궁금한 것이 아무튼 그런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너무 제가 선생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해숙 쌤의 글에 요거를 이제 읽겠습니다. 변신도 있고 숲도 있고 축제 그리고 학교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 과제에 이렇게 뭐 선생님 띄어쓰기가 어떻고 이거를 잘 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글 쓰는 능력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해 가야 우리의 이 기쁨을 나눠 보자예요. 세상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잖아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누려면 약간 기술이 필요해서 조금 더 쓰고 이걸 하는데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약간 네 주의하시는 거 아니요. 맞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쓰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동화를 우리가 읽어갈 때 변신, 숲, 축제 그리고 학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 우리 다음 시즌에 한 번은 꼭 오프라인을 해요. 오프라인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연하쌤 그러니까 변신, 숲, 축제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들 화면에 이게 너무 잔소리 같지만 괜찮습니다. 들어가면은 폴더 있으시죠? 폴더. 폴더에 동아인류학이라는 그러니까 뭐 정해숙, 공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철학, 동아인류학, 뭐 자연학 이렇게 되어 있으시겠네요, 폴더에. 그러면 동아인류학 폴더를 딱 넣으면 저 같으면 육식동화, 채식동화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카테고리화 해야 됩니다. 동아인류학이 우리가 너무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충 이렇게 좀 갖춰 놔야 돼요, 가는 방법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육식동화, 채식동화, 동화 인류학자들, 뭐 작가들 요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주제들 요런 폴더를 따로 만드신다면 거기에 또 세부 폴더로 변신, 숲, 축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렇게. 이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제가 돌려본 건 아니고 일단 자기가 종이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대.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신 이런 거면 의 변신 요런 것도 그거를 읽은 노트도 거기 이제 넣는 거고 그러면 해숙생께서 거기에 폴더에 하나하나 조금씩 노트가 채워지면 그걸 싹 출력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되면 동아인류학이신 겁니다. 음. 연하쌤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니면은 자식 아니면 뭐 성장 요런 키워드를 연하쌤이 그냥 지금 대책 없이 가져서 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관점에서 그 지브리 전시회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 캐릭터는 분류를 하면은 그런 이미지 이런 거를 여기서 생각을 좀 할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확장을 하는 해수쌤 말씀대로 그게 요런 키워드 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방법적으로는.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변신수 축제 이러네요. 자, 여기 이제 더 보면 이제 변신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 해석쌤 잘 생각해 보시면 미야자와 겐지의 주인공들 중에 실제로 변신이니까 몸을 바꾸는 애들이 있나 없나? 어 빡빡이라고 저는 그냥 네네네. 예예. 좋네요, 좋겠네, 좋네네, 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네.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끼
몸을 바꾼다 그러면 변신에 이게 이렇게 해놔야 돼. 공부가 제가 보니까 그 방법이에요. 이제 그 방법이 방법. 변신 옆에 네. 이렇게 여기에 도깨비를 써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태그 다는 거 맞죠? 기현쌤 뭐 이렇게 네. 올릴 때. 그런 거를 그래서 연하쌤 요 옆에 그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돼. 비슷한 음,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게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썼던 방법은 요거예요. 키워드로 분류를 해내는 거. 그런데 도깨비다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산에서도 살고 여기서도 사네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도깨비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그 해숙쌤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돼야 돼요.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 수 있어서 몸을 바꾸는 애가 도깨비다. 이렇게 되면은, 도깨비가 단순히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숲과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동화를 읽을 때 얘들이 쌤 느껴보시죠. 도깨비 계열이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렇게 되면 그 딴 나라 동화에 열대 동화에 도깨비 없는데 지금 느낌이 오시죠? 걔들은 도깨비과야라고 해숙쌤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동화 인류학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변신은 선생님들 다 출력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 다 교재여가지고 하여튼 파일박스를 사야 돼 또. 우리가 지금 파일박스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그래서 이 두세 개를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몸 바꾼다는 테마를 동화가 되게 좋아해요. 두 개, 세 개를 사는 것 자체가 동등성을 가져가는 운동 방식이니까. 선생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한 세계에 살면은 여기밖에 몰라. 여기가 전부야. 그럼 여기가 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계도 있어. 이런 거를 동화가 가르쳐 주려면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주인공 삼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이 좀 안 맞구나. 그래서 그 도깨비인데 막 따돌림도 하고 맞고 되게 그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도깨비 불쌍한 얘기가 아니라 동등성을 이 미야자와 겐지가 만들어내는 동화 테크닉이죠, 테크닉. 그러니까 선생님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 작가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메시지보다 그렇죠, 소영 쌤. 이게 기술 아닌가?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분석한 뭐 여러 가지 프루스트나 카프카를 보면은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갈까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인 거예요, 기술. 그래서 도깨비 두세 개를 넘나든다. 어떤 것도 내 주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거를 전문 용어로 트릭스터라고 하는 거고, 이걸 레비스트로스가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들 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린 진짜 멀리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지금 인류학 생기념인데, 이게 양의적이라고 하고, 레비스트로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화의 신화 소입니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양의적이어야 돼. 이거를 해숙쌤 말에 따르면 변신할 수 있어야 돼. 두세 개를 다 살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동화 속에서 최고로 쳐주는 주인공의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이라는 책은 개구리 양서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보통 쌍둥이 이런 걸 신화가 좋아합니다. 걔가 아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인데 그럼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쌍둥이 기호를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국가나 왕국에서는 쌍둥이 기호를 싫어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 미실이 나왔던 선덕여왕 거기도 뭐 쌍둥이 언니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래서 변신이라는 거 옆에 해숙쌤이 저는
도깨비과를 이렇게 하면 요거 관점에서 뭐 이게 그 도서전이 합니다. 도서전. 제가 그런데 안 가봤는데 올해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올해 그 코엑스인가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거기 올해 도서전 주제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푸트 난장인가 그럴 텐데요. 도대체 요새 동화책 뭐 나오나 이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날 갈까요? 이게 날짜가 되게 짧고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냥 시장 조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요새 동화 뭐 있나 뭐 나오나. 아무튼 그러는데 그럼 독후라는 관점으로 해수욕장 가서 사진 막 찍고 오고 각자 자기 찍을 거 찍었다가 코엑스 바 카페에서 자 보자 이러고 놀면 되죠. 이렇게 있다. 근데 변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변신이 됩니다. 그 그렇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글이 두 개인데, 해숙쌤이 내가 변신이 잘 안 된다라고 쓰셨잖아요. 해숙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화의 변신과 나의 변신을 약간 찢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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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단 해놓는다. 변신, 어, 변신. 그 다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신과 양위성과 동화와 도깨비. 미야자 겐지가 도깨비를, 이게 보니까 4권이 번역이 안 됐다 그러는데, 미야자 겐지가 출간한 거는 몇 페이지가 안 되고, 미야자 겐지가 쓰다 말다 했지만 완성시킨 거는 우리가 번역이 다 됐나 봐요. 끝에 미완성, 이거는 진짜 동화가 아니더라고. 짓다 말아가지고. 그런데 번역 안 된 4권은 그냥 개인 수필이나 잡문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어태현에 가가지고 사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때려. 그래서 대충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지만, 도깨비가 주인공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좀 낮고, 어, 도끼보다는 하여튼 뭐가 주인공으로 떠오르냐, 이런 걸 선생님들 지금 노트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동등성에 있어서 변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포착은 했지만 동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테크닉을 더 많이 쓴 거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만든 요거 자체가 미야자와 겐지 론입니다. 요 정도 쓰는 게 그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 여러분 제가 이래 봐도 학위도 있어요. 모르셨죠? 진짜.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허접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지. 저 면허증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혜수쌤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딱 요 정도 과제가 있으면, 미야자와 겐지 동화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원하신 거. 이 사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여기서, 진짜, 유리쌤 생각이 궁금합니다. 변신담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해숙쌤 먼저 그럼 유리쌤 네. 아까 얘기하신 내용들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그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글에서, 그러니까 뭐 창작품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작가에게는 어떻게 갈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이 그런 측면에서는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끌고 나갈까? 뒤에 미완성 작품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한 번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야. 유리쌤의 가장 큰 장점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점인 것 같아요. 공부의 1번은 정리 능력이고, 정리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중요도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니까. 제가 전업하시라고. 그런데 그 힘 자체가 선생님의 일상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동화들마다의 차이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다 잘 살아오는 거지, 동화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해석쌤 느낌이 오시죠? 미야자와 겐지가 변신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그 배치, 비중. 그러면 그림 동화라고 하는 그 영역권에서 변신을 다루는 배치.
그다음에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오면은 동네별로 특성이 이렇게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림을 키우고 있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미야자 전지가 가장 좋아하는 형식이 뭐냐면은 어디 건너갔다가 나온다 요런 게 있으니까 자 변신이 공간이랑 중요해서 그 해숙쌤의 두 번째가 이를 진짜 잘 쓰셨어요, 해숙쌤. 요게 해숙쌤이 맥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이러면, 그냥 여기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숲으로 가면은 마을 숲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숲에서도 마을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마을인데 너무 이상하다든지, 뭐 요렇게 이제 되네요. 근데 요 두 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전체로 생각하면 마을 얘기보다는 동물담이 많으니까 숲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숲에 그 이제 해숙쌤이 살아있는 건 모두 활기가 있다. 이 너무 좋네요. 반대로 말하면 활기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다. 자, 인류학으로 간다면 활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러면 공부가 이거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왕창 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다가 약간 더 조금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글도 한 번에 100페이지 못 써요. 네, 조금 써보고, 그 지금 변신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면 활기가 있다. 미야자와 겐지의 들에는 애니미즘, 활동성, 이것도 너무 좋은데, 활동성이 그 해숙쌤이 보신 거는 소통력 이런 겁니다. 이 해숙쌤이 거의 다 쓰신 거예요. 완전히 쓰신 거예요. 활력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나와. 주고받을 때 나와. 그러니까 그 변신을 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을 주고받는 거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해숙쌤이 쓰신 글은 해숙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활력은 말로부터 온다. 네, 그, 근데 제가 차원이 너무 낮아가지고 계속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막 엉망진창을 쓰는데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계시지? 그래서 저는 그게 눈에 안 네네. 보여가지고 계속 지금 네네.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어디 문카페 앞에 서서 이걸 들어갈지 말지 너무 고민하고 서성이고 있는 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근데, 음, 저는 숲이라는 곳이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거예요. 하지 못했던 말이나 감정들이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말하게 되고 숲하고도 말하게 되는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소통력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냥 거기 가면 마법처럼 말을 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건 그냥 동화의 그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 중에 이거를 정말 제가 우리 기현 쌤이 저를 칭찬하실 때 살리고 살리고 그리고 진짜 친구한테 그런 칭찬을 받다니 그런데 여기서 뭘 설명해야 되냐면은 네, 그 숲에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네요. 아주 좋네. 숲은 거기를 일단 들어가면 뭐 말이 나오게 돼. 네, 그러니까 활기라고 숲이란 게 저기 있어. 막 이렇다기보다 거기는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하게 돼.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모두 말을 막 하기 때문이야. 글을 쓰는 거는 어떻게 되면 요까지 생각이 오지 않으면 딱 반대로 치면 돼요. 아니, 글도 테크닉이에요. 아니, 진짜. 네, 그러면 말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가 숲이다. 이렇게 지금 느낌이 오시죠? 네, 여기까지 생각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 연하쌤의 3번으로 갑니다. 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각자 따로 썼는데 이렇게 잘 쓰셨어요. 아무나 최고야. 그래서 연하쌤의 어, 우리의 여왕이시죠. 우리의 여왕. 우리 당신을 추대합니다. 연결을 위한 소통 방식.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해숙쌤이 출력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 글 끝에 그 숲 부분에 모월 모일 남현아 선생님 과제 이렇게 써놔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저는 그렇게도 네, 하는데 중요한 글은 이 선생님 글을 제 파일에 그냥 갖다 놔요. 이게 음, 도용하는 게 아니고 연하쌤이 네, 글이 다 이 파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제를 할 때 파일에 그걸 뭐 PDF까지 뭐 만들어도 되고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내 글을 쓰는 거는 쉽게 남의 걸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맥락이 달라가지고. 근데 파일에 날짜나 이름을 써놔야 돼요. 그게 그 내 글을 가져갈 친구한테 도와줘야 되죠. 헷갈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연하쌤 3번 연결을 위한 소통 방식. 요 연하쌤이 쓰신 글의 맥락이 있어요. 1, 2, 3 요렇게 1, 2, 3 이렇게 지금 다 좋은데 요 3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3번 요 부분만 그 해숙쌤이랑 그 같이 생각을 하면은 숲의 활기라고 하는 거는 해숙쌤이 이제 말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이 애니미즘 활력을 연하쌤 거를 딱 붙이면은 주고받는 것이 자, 해숙쌤 이렇게 돼 있죠. 주고받는다는 게 이제 중요해지면서 말을 주고받고 노래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노래도 연하쌤 합창보다는 자, 이거 맞게 쓰셨는데 요 관점에서 다시 쓰면 돌림 노래가 그래서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합창이 된다. 이렇게 연하쌤 느낌이 오시죠? 그 글을 쓰거나 정리를 할 때 순서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관계에서 3번 연결을 위한 소통에 다시 아까 이렇게 정말 괜찮아요. 이 방법이. 여기 그 주고받는다 이렇게 써놔야 돼. 써놔야 돼. 그리고 어 그 저는 진짜 그 이면지로 그 기현쌤이 사주신 스카치 테이프 연구실에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서 많이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다 까먹어도 머리에 지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아일학은 공부 방법 자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산만하게 온갖 거를 보게 되니까. 근데 여자쌤 지금 느낌 오시죠? 주고받는다, 말을 주고받는다, 노래를 주고받는다,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계속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저의 논리는 그 숲은 선한 곳이다. 지금 이론을 합치고 있습니다. 숲은 선한 곳인데 선하다는 게 동화는 이 동화 저 동화 봐도 동등성을 가장 선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 미야자와 겐지는 그 동등함을 주고받음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너무 좋죠. 그런데 해석으로 진짜 재밌었던 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아쌤. 우리 바다가 거짓말하는 때를 기다려 봅시다. 아, 진짜, 그 꼭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돼.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방학이더라도 잠깐 모여가지고 밤이라도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인류학적 사건. 거짓말을 하려면은 자기 아닌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말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게, 하여튼 그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나 이거 알았으면은 이거 적어 놓을 거 싶을 정도로, 기억나십니까, 기현쌤? 새 마리가 거짓말을 시작했던 거. 중요하다. 기현쌤 거짓말 하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해 두셨어요? 지금 뭐 학교 들어갔으니까 안 되고, 처음 거짓말 했을 때. 하여튼 기대된다. 이게 그 옹알이를 하더라도 저건 거짓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노트를 해둬야 돼. 근데 이 해석이 너무 좋죠. 거짓말을 왜 하냐면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좋잖아요. 거짓말을 애들이 하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도 하고 꼭 틀린 건 아닌데 안 해도 될 말 하는 게 거짓말이기도 하고 거짓의 세계. 이거 제가 요거 하나 우리가 황금알을 캤다고 생각합니다.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활력도 우리가 끌어왔고 연하쌤의 그 해석도 너무 좋았고 지금 드는 생각. 아 네. 거짓말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거 이제 마지막 과제하면서 분석해 보려고 막 이렇게 정리해 보고 뭐 분류해 보면서 저는 토신과 여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우는 어쨌든 거짓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거짓말인데 막 엄청 자장나면 기뻐하고 토시는 막 "아 저 거짓말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화내고 이런 배치가 너무 재밌었고 또 계속 사실 여기 외에도 여기저기 다 거짓말하면서 또 먹기도 네네네. 하고 사실 네네. 나쁜 툴로서도 사용되긴 하지만 네. 나쁘다 이렇게 사용되긴 하지만 저 또 재밌었던 게 뱃속에서도 잡아먹혀서 뱃속에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먹힘이 있는데 얘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뱃속도 이렇게 공간이 된다는 게 또 재밌었고 맞아, 맞아. 거기선 네. 진실을 막 얘기하려고 하는 그건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노다지를 캐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언어 인류학, 난 거짓말 연구가가 될 거야. 요거 강추합니다. 강추하고, 살면서 진실이 중요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나. 그냥 하는 말 많잖아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가고, 그냥. 근데 해주는 말, 이 거짓의 세계가 우리를 활기 있게 한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 요건데, 너무, 그래서 아무리 바다가 울고 바빠도 이거는 그 남편분이나 가족들한테 아니지,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될 때 시간 좀 내줘, 바다 좀 봐줘 하고, 우리가 언어에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언어 인류학을 한다 이러면 거긴 가야 돼, 내가. 거짓말 연구, 강추, 강추. 거짓말, 거짓말.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호신과 여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미야자 겐지의 학술 연구 논문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리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런 데다가 찾아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읽나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일문학과에서 그 언어를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 읽습니다. 근데 어떤 걸 제가 발견을 했냐면은 토신과 여우를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정말 저에게 단 하루 1박 2일만 있으면 지금 갔다 오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아휴 진짜 토신가요? 갑시다. 또 토신가요? 366쪽인데요. 이게 제가 이게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인간을 이렇게 이해를 하나 이게 이런 러브 스토리는 없어. 저 진짜 어 저는 추리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연애 소설인 걸 둘이 연애한 거야? 한 800페이지 읽고 나서 연애야? 이렇게 이런 게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가장 많이 뒤통수 맞았던 소설이 나침의 소새끼의 명함이죠. 그 소설이 미완작입니다. 미완작인데 미완인데 800페이지. 그럼 다 썼으면 죽이려고 하셨겠구나 이 작가가 다행이다. 이런데 하여튼 어떤 걸 많이 읽잖아요. 그 작가의. 그러면 쓰다 만 것도 대충 이게 아마 이렇게 될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명함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명함이 위대한 연애 소설이죠. 그보다 더 연애 소설을 잘 쓰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 톨스토이 아니야. 이거 진짜 잘 썼어. 이게 질투가 뭔지를 보여주고 사람이 빠기 칠 때 어떤 말 한다는 거를 아주 사시미 칼로 도려내는 명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죠. 그것보다 포신과 여우가 더 훌륭하다. 이런 삼각관계는 전 처음 봅니다. 정말 위하자 이게 자 토신과 여우에서 거짓말에 연하쌤이 방점을 찍어 주셨던 거 말고 자 러브 스토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열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라서 열광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건데요. 자, 와 정말 대단해. 이뽕기 들판의 북쪽 끝에 언덕처럼 나지막하게 솟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리쌤이 주목하시고 해숙쌤도 주목하신 거죠. 미야자 겐지는 유리쌤이 좀 더 갈까요? 진짜 노다지. 숲이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동화 작가마다의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하쌤이 2번인데 연하쌤이 2번이 진짜 애기 엄마가 했다는 숙제로 봐지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높아가지고 뭐 제가 다음 학기 반장을 시킬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안 되겠지. 그런데 일단 양이 아니고 밀도가 있습니다. 연하쌤 지금 집중력이 되게 좋은 거고
건강한 엄마 생활.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을 보여주는 해숙쌤 방식이 다 다르다, 작가마다. 미야자 겐지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면, 그, 이걸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에게서 배웠는데, 토토로를 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 아래 그려진 토토로의 그 농나무가 나옵니다. 토토로 사는 집. 그게 어마무시하게 큰데, 영화 전체에서 그 큰 나무가 한 샷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수많은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메이가 봤을 때, 이렇게 보여. 사츠키가 봤을 땐 저렇게 보여. 느낌 오시죠? 그 토토로는 그 끝에서 오카리나를 불어. 토토로가 봤을 땐 어떻게 보여? 크다고 하는 거는 자를 재는 넓이와 깊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모든 사람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그 나무가 다가올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연하쌤 지금 이거를 제가 연하쌤의 관점주의, 지금 이거 해석보다 크다. 동화를 왜 읽을까? 동화는 우리를 마음을 크게 해준다. 개의 관점, 화산탄의 관점, 사슴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죠? 세계가 크다. 저는 이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 때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 자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많아, 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런 게 커지는 게 관점주의. 자, 그러면 숲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화산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숲을 볼 때 되게 동작적이고 연하쌤 관점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게 가로, 세로, 자로 잴 수 있는 숲이 아니라 연하쌤 누구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것밖에 못 보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 모르지. 여기서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가 끝이 이상하다. 악인이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끝나나?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 하나, 사슴 하나는 다 못 봐고 그만큼 이 세계가 너무 너무 좋죠. 커. 너무 깊어. 사람은 이럴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들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두 권만 읽어도 저 소리는 못할 텐데. 와, 그런 거니까 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조금 삼가고 그런 걸 가르치는데 자, 해숙쌤 숲을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그러니까 동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완벽해 고작 인간인데. 그러니까 해숙쌤 우리 천천히 가면 됩니다. 조금 조금. 그래서 그러면 글로 이래 나는 숲에 산다.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 봤는데 나는 내 눈길에 그 뭐 화분도 들어왔다. 뭐 연구실에 방석도 들어왔다. 이러면 숲 생활이다. 이런 거를 쓰면은 그 다음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도심가 요원데 연애 소설이다. 나무는 크지 않았지만 줄기가 반질반질 검게 빛났고 가지는 아름답게 뻗고 이런 게 미야자와 겐지가 누구 입장에서 쓴 건가? 이런 거 이제 재밌죠, 재밌죠. 그 다음에 뻐꾸기 같은 철새, 그러니까 주인공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이 빼? 진짜. 그래서 숲이 크다. 뻐꾸기, 까치, 작은 굴뚝새, 동박새, 뭐가 많다. 어, 학교도 좋은 글감이고, 만약에 숲, 이런 걸 주제로 쓰신다면은, 숲을 어떻게 그리나 이게 좋은 글 같아요. 이 나무에 두 친구가 있어요. 이 이제 나무가 자작나무인데, 하나는 딱 500걸음 떨어진 질퍽질퍽한 습지 안에 있는 토신이고, 다른 하나는 늘 들판 남쪽에서 찾아오는 갈색 여우입니다. 이 재밌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읽자면, 500걸음이 누구 걸음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여우는 걸음이 나와 있지가 않고 한쪽은 걸음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거도 재밌고
자, 자작나무는 여우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토시는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난폭하고 머리카락, 그러니까 잘 안 빗고 지금 푸석푸석 이렇게 안 빗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우는 어떠냐면 쪽 품위가 있었고 예의가 있고 화나게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해. 그런데 찬찬히 비교해보면 토시는 정직하고 여우는 조금 정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 관점에서 보여지냐면은 제3자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그 화자죠, 화자. 이 동화의 화자인데 얘를 아는 자라고 설정을 안 한다는 게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죠. 얘 말도 나중에 틀린 거잖아요. 틀렸다기보다 이거 충분히 모르는 거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작가가 모든 걸 알지 않아. 그러니까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발자크는 작가가 다 알아야 돼. 아는 자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설득해낸 거죠, 자기가. 그런데 동화는 작가도 몰라.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2번 초여름 어느 밤에 자작나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기현쌤이 그때 질문하신 것처럼 자작나무 정도를 찾아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작나무 스스로 이제 되게 품위가 있다거나 뭐 가지가 이렇다거나 그래서 여우가 시집을 들고 왔네. 요까지 빼도 연하쌤의 논리에 따르면 시를 논한다는 거는 소통 능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 그런 거고. 시집을 들고 놀러 왔어요. 양복도 있고, 빨간 가죽구두, 그러니까 찾을 거 다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애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조용한 밤, 둘이 데이트 중이야. 조용한 밤이네요. 네. 살며시 대답했어. 막 삼가면서. 저쪽에 이게 연애 소설입니다. 연애 동화인데 저쪽에 정갈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정갈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정갈 자리가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저 빨갛고 커다란 녀석을 옛날 중국에서는 불이라고 했다면 얘 이제 허세가 이 여우가 나 좀 알고 막 이렇게 잘난 척 중이죠. 그 너무 연하쌤이 이런 애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고 싶다고 연하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를 더 읽으면 사랑하니까 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럼 화성간 그러니까 자작나무도 이걸 알고 싶은 걸까? 그래서 그냥 제가 어, 그냥 보는 거지. 물어보면서 이 사이가 유지되잖아요. 선생님들 하겠지만 기원전이겠지만 연애하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지식이 궁금했는지. 그래서 하는 말이지. 그래서 어머 화성간 다른 거 아니에요. 화성은 행성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기현쌤 미야자와 겐지의 그 과학론입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과학은 연애할 때 쓸모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학이 뭐 중요해. 연애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빚을, 썰을 풀어. 그래, 아는 척을 해. 근데 얘가 사실은 책도 별로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저 정말 진짜로 눈물이 콱 나던데. 자기 너무 가난하고 책도 없고 어디 주워 들은 건데 우리 집에 그러니까 만환경이 배달이 안 됐잖아요. 만환경이 진짜 얼마나 배달하고 싶었을까. 근데 여우가 뭐 햇님도 별이었군요. 그래서 369쪽에 어머 하고 있어. 정말 저도 정말 저는 그 밑에 369쪽에 밑에 보면 저 미지사와 청문대에서 봤거든. 거짓이야 거짓.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얘가 나를 좋아해 줄까? 얼마나 이래가지고 나도 보고 싶어 보여드리죠. 제가 독일의 칼자이스에 만원경 주문했어요. 진짜 대단해. 독일이 웬 말이야? 알게 뭐야?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고유명을 많이 쓰는 사람이 허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다녀요. 회사 다니면 됐지. 삼성이면 뭐, 알게 뭐야. 그 다음에, 저 의사예요. 그냥 사람을 고치면 되지. 알게 뭐야. 이런데 제가 어느 병원 의사예요. 됐어. 저 강남에 살게 알았어. 이렇게 고유명도 아무 고유명 안 온다. 지금 이거를 미야자와 겐지가 그러니까 진짜 그 관찰력과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관찰 진짜 그 소새끼보다 더
서새끼도 명화를 보면 기가 차거든요. 와, 진짜 관찰이 끝내준다. 그런데 독일의 칼잘스의 만환경을 주문했어요. 내년 봄, 그런데 이게 보시면, 여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심리학인데, 사람이 마음이 앞서면 말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연하쌤 연결되고 싶다를 동화를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 사랑하고 싶을 때 일반론으로 만들면 마음이 앞설 때 이렇게 다 글을 쓸 때는 구문도 단어도 동의어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그런데 나는 단 하나의 친구에게 또 무심코 거짓말을 해버렸어. 난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하면서 자책과 반성을 하는데, 하지만 결코 나쁜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는 말없이 잠시 이제 정신분열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신분열한다. 그건 내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다시 시로 돌아가. 하이네. 또 고유명 나오잖아. 이게 독일파야, 독일파.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하이네라는 사람이 시이지만 이게 진짜 번역본인데 잘됐다. 이거 진짜 독일어 안다는 거야? 진짜 허세 쪄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빌려도 될까요? 대고 말고요. 뭐 별님의 색깔에 가니 지금 이게 과학, 문화 그러니까 사랑에 쳐 발려가지고 둘이 막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잘 썼어. 372쪽에 호신이 천천히 걸어와. 여기 이제 뭔가 음험한 기운이 해가지고 사장나무 안녕. 그래서 호신은 뭐라면은 나는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아 이래가지고 얘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다 지 궁금한 거 얘기. 그 연하쌤 분석을 더 하면은 여우는 자작나무 궁금한 거 답해주고 있고 읽어보실래요? 제가 하니까 좋다 이런 거고 토시는 지 궁금한 거, 지 이해 안 돼, 지 얘기. 이래가지고 이를테면 푸른다는 것은 호신이지 않습니까? 이 흙 얘기.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아니 뭐야 뭐 하여튼 뜨한데 여우님께서부터 빈정이 상합니다. 여우님께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읽으면 어디서부터 지금 이 비극이 시작됐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동화를 잘 읽으려 그래도 연애 드라마 이런 거 때려 봐야 우리가 여기서 뒤틀린 거예요. 여우의 이게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 말을 들은 토신이 얼굴이 싹 변했대. 나중에 이게 어느 색으로 변하는지 아시죠? 암갈색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사람 열받으면 암갈색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근데 372쪽에 마지막에 보면 토신이 이를 부득부득 가라. 그러면 여우가, 어머,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자기 삼각관계 있는 거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3번에 보면 토신이 언짢아. 그래가지고 토신이 이제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 너무 저는 잘 쓴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해쳐. 근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면 여우에게 물어보시죠. 왜 잘못된 거야. 막 해쳐가지고 토신이 막 설치고 달리고 막 나는 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격지심 자기 외모 뭐 이래서 막 그래가지고 근데 토신이 375쪽에 보면 어머 어머 내가 엉망이니 그 위에서 였으니 엉망인 기분으로 저 가여운 인간을 괴롭혔네. 근데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둘이서 하나는 거짓말에 하나는 남을 해쳐. 그래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국면이 있는데 이 4번 아니 너무 마음을 잘 썼어요. 사랑하는 존재의 마음을. 토신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토신입니다. 그러니까 연하쌤이 더 가야 돼 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안개가 짙게 낀 8월의 어느 날 밤 토신은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뭐라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줄 났지. 쓸쓸해서 치밀어가지고 사당을 훌쩍 떠났대. 그러니까 마음이 엉망진창인 걸 느껴지시죠? 발걸음은 어머머 자신도 모르게 사장나무를 향해 토시는 왠지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아니 저는 진짜 이거를 읽으면서 소색인가? 제가 읽은 연애 소설 중에
그 사람이 미쳐돌아, 이거 도스토옙스키도 엉망진창인 감정을 많이 잘 쓰지만 저는 소세키 소설을 읽을 때 더 좋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 요동칠 때. 근데 이런 게 덜컥 내려앉아. 그다음에 갑자기 이 진짜 서글퍼. 진짜 너를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 그러니까 그중 기분이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 또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와중에 좀 남도 괴롭혀보고 생각했더니 좀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아, 이날은 뭐든지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뭔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또 설득해. 괜찮아, 괜찮아. 사랑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문단에 토시는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빠진 채 점점 자작나무 가까이에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 재밌죠? 내가 안 찾아가니까 얘가 날 기다리지 않았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니한테 잘못했구나. 어머나. 이래서 막,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군. 나 너를 달래주러 가서 갑자기 성큼 발이 빨라졌어. 천천히 가다가 내가 갈게. 그런데 여우가 와 있어. 여기서 다시 꼭지가 내가 아니야. 없어도 잘 살아. 이럴 때 우리는 돌게 됩니다.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77쪽에 중간에 둘, 넷, 여섯, 여덟 보면 토신이 어머 날름대는 분홍색 불에 몸 전체가 탄다. 어머나 질투에 빠진 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불에 내가 탄다. 숨이 가빠져가지고 숨도 안 쉬어져서 참을 수 없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가. 이제 잠은 자답해. 겨우 둘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우가 저희 집에는 책이 많아요. 일본어, 영어, 독어 저는 외국어를 잘한답니다. 또 그런데 타임스 이런 잡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호신이 이게 폭발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가지고 그 둘이 그 알게 돼서 여우랑 자작나무가 지금 쎄하다 지금. 그리고 하더니 토신이 와 있어서 여우가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정신 차리니까 토신의 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신이 참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381쪽에 죽였어. 죽인 다음에 갑자기 여우 불안해. 진짜 이 연놈들을 막 이런 마음으로 여우 집에 갔더니 단지 붉은 의식이 깨끗하게 굳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집에. 그래가지고 토신이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입술이 일그러져. 지금 이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 토신이 갖는 그리고 축 늘어져 뻗어 있는 여우의 레인코트 중간에 여우가 아직도 여름 옷 입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그 옛날 옷 겨우에 다려가지고 근데 축 늘어져 뻗어 있는 여의 레이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갈색의 오리세풀 씨앗이 두 개 너무 없고 이게 토신이 집에 들어가면서 아까부터 벌리고 있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게 지금 이 울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저는 이번 시즌의 1등 작품은 토신가의 여우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사랑, 자기의 감정과 자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근데 정말 잘 썼죠. 한 번 남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지금 한 사인이 앞에 하나 온 거잖아요. 제가 한 번 꼭지가 돌면 큰일이 치겠어. 이런데 숲 전체로 보면 여우 하나 죽은 거지. 근데 이게 느낌이 오시죠? 연하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비극을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연하쌤 느낌이? 저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정신분열돼서 뭐 혼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얘가 이제 우는데 얼마나 또 남을 파괴하는 게 결국 자기도 파괴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괴롭고 미안했을 거예요. 내가 내가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아가 이 토신이 완전히 자기 무너지고 연하쌤 말씀하신 확 열린 거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쟤는 그렇게 가난했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작나무를 사랑했구나. 그 거짓말한 인간은 이게 아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루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애가 자작나무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리석음, 여우의 사랑, 이 진짜 소새끼인데, 이 모든 걸 모르는 자작나무? 자, 여기서 최고급 동화 인류학자는 다음 버전을 상상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으시죠? 동화 호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너무 좋아. 유리쌤, 이 토시는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몰라요. 그걸 세상을 지워보는 거예요. 미야자 겐지는,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미야자 겐지는 다 썼다. 정말 작가적으로 훌륭하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서 이게 작가가 제 생각인데, 다 썼다, 안 썼다도, 이 한 작품을 오래 보면은 대충 때릴 수가 있죠. 걘또 때릴 수가 있는데, 저는 다 쓴 것 같고, 이 토시는 아마 자작나무한테는 못 갑니다. 잔담 얘는 악마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 썼으면 숲엔 악마가 있다 이런 주제를 쓰는 거죠. 아, 재밌어. 그 다음에 자작나무한테도 못 가면 어떻게 돼? 뭐 사랑을 할 수 있어, 이제? 이 정도로 나쁜 인간, 나쁜 신이 사랑을 할 수 있어? 돌볼 수 있어? 저기 사당에는 갈 수 있나?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는 얘한테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안 쓴다. 이거 해석 너무 괜찮으시죠? 그냥 너무 너무 철저하셨죠. 이제 이 토시는 아무렇게도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정말 훌륭한 동화예요. 이 토신과 여우가 만약에 이 토신이 숲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일단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토신이 자꾸 괜찮은 사람이어야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을 한다면 내가 떳떳해야 되고 훌륭해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그렇고 근데 이런 내가 형편없다는 아는 이 토신에게 윤리가 가능하다면 자 너무 이제 소설의 주제야. 여기서 출발을 딱 시켜도 아주 훌륭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침의 소새끼 같은 작품의 갱부 이런 작품을 보면 여기서 출발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그 막장 같은 데 들어가고 그 막장에 들어가 있는 걸 소년이 만나는 이런 모티프가 있고 나침의 소새끼가 쓴 최고의 소설이죠. 마음 이런 것도 주인공이 예를 들면 토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가로채려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고백한 거야. 그게 뭐, 근데 그 정도로 그거는 인간성이 다 파괴된 거지. 뭐 이런 게 소세키의 윤리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미야자와 겐지가 어떤 공생과 어떤 윤리를 보든지 간에 지금 수준이 저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우 입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우가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우가 절대로 토신을 원망할 리 없어요. 웃고 죽었잖아요. 그게 내가 벌 받았기 때문에일까? 그거보다는 여우는 토신의 어리석음쯤은 그러니까 이게 미야자와 겐지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여우가 죽을 때 얘가 그 여우는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괴로워하는데 이 너무 재밌죠.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아는데 계속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고 그런 여우라면은 호신도 나처럼 후회할 텐데 나를 죽인 걸 얘가 후회하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진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미야자 겐지가 소설을 여기서 끝낸다. 그러면 우리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 연애동화 다시 더. 결말은 네. 네,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랬는데 네. 토신이 이제 자기 감정이랑 자기 그 처지, 왜 나는 더 멋있고 싶은데 왜 이런 외모고 왜 이렇게 여긴 쭉쭉해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잘 상황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에까지 빠져서 더 눈이 멀어서 질투의 화신이 되고 이제 자기의 그런 찐득찐득한 탐욕에 막 이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토신의 어떤 어 진실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인데, 여우도 나처럼, 그러니까 나같이 짐을 지고 가는 자였어라는, 그러니까 같은 처지야. 이거를 알게 됐을 때 막 왕 울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후속작이 나온다면 방랑의 길을 떠날 것 같습니다. 네. 그는 그 유명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던 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랑과 고난과 굶고 험한데 온 도처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잔소리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 부도의 길을. 근데 동하니까 정말 우리 소영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 토신가요?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듣고 요번에 말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둘 다 실시간으로 울컥했고요. 근데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 구간이 되게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이제 감정적으로 드는 이유는 토신이 남겨지고 지금 이제부터 진짜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거 안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안 거잖아요. 내가 진짜 어리석은 네네네. 구나 그런 걸 알았을 때 이제 이제 네. 앞으로 이 사람이 가야 될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랑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 그게 현자가 시작인가 이게 되게 놀랍네요. 네. 현자가 그렇게 탄생한 건가 이런 네. 태어나는 이 게 아니라 소설 맞아요. 이 소설은 몇 개의 부제목이 가능해. 연애 지옥도 이런 거 가능하고 거짓말의 심리, 거짓말의 동화학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해서 세상에 그 남을 죽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의 아이러니와 근데 그 여우의 축복 속에서 이러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향해 아니 이게 지금 죽을 수도 없잖아요. 토신 못 죽어요. 토신이 이 미야자 겐지는 토신을 살려둔 거예요. 아니 진짜 주인공을 미야자 겐지가 아까 혜주쌤 말에 따르면 유리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연이 있는 걸 보면은 구성을 해내는 거죠. 미연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뭘 이렇게 잘 맞춰들여서 쓰려고 하는데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달까? 이 자작나무예요. 영원히 무지 속에서. 그러니까 바보로 죽는 거예요, 자작나무. 그런 다음에 자, 바무지 속에 살아가 걔는 구원의 길도 없어. 정신 차리니까 남자 둘 다 없어졌잖아. 여우가 죽은 거를 토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왜 안 올까 하고 자작나무 늙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비극이 또 어딨어. 그래서 진짜 대단한 동화고 아찔한 느낌이 들고 수정쌤하고 향원쌤의 감상도 조금 들어볼까요? 수정쌤 어떠십니까? 토신가 여우? 연애 소설의 비극이라고는 생각했었는데 그 여우의 미소가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죠. 그거를 미야자 겐지가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여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악하면서도 아니고 원망하면서도 아니고 엷은 미소를 그러니까 그 미소가 누구 눈에 보인 거냐면 토신 눈에 보인 거니까 이 토신의 과제란 이렇게 되고 형원쌤은 어떠십니까? 토신과 여우? 저도 이 작품 읽으면서 정신분열에 걸려서 막 얘가 헤매는 이런 거는 그냥 쭉쭉쭉 읽었고 죽은 여우가 죽은 장면을 갖다가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었으니까 이 웃음을 미야자 겐지는 어떻게 그
해석을 우리 대로 하라는 거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더 깊이 있게 그게 뭐 현자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나스의 소새끼 거기와도 네. 만약 연결진다면 정말 거기서는 그 마음에서 보면 뭐랄까, 이 토신이 그냥 그 자작나무를 데리고 살면서 자기를 갖다 그냥 나중에는 맞아요. 막 파괴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소설은 맞아요. 오히려 그 소새끼의 막 고통이 느껴지면서 결국은 그, 자기도 자살을 네. 하는데 그렇게까지 끌고 갈 그 세월 동안 자기한테 일부러 그 형벌을 주었구나. 그럼 이 토신도 그렇게 사는 것과 여기에서 막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네. 대단한 우린 것 지금 같아요. 미야자와 겐지와 나츠메 소세키를 연결하는 동화 일략을 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 보니까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은 토신이 자작나무 데리고 사는 거야. 사는 자작나무 거지. 데리고 살면서 매번 살면서 여우 죽은 날에 제사 지내러 가. 그런 소설이야. 너무 힘든 생각이, 나츠메 소세키의 전 작품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불륜이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 사랑 때문에. 그게 아마, 어, 마, 그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거짓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근데 재밌는 게, 나츠메 소세키의 토시는 현자가, 안 됐죠. 그건 숲이 아니고, 그 나츠메 소세키는 이거를 쓰면은, 세상에 엄청난 동화 일각이네요. 나츠메 소세키의 문제의식은 딴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왜 미야자와 겐지로만 돌아올게요. 미야자와 겐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야자와 겐지의 생명관이랄까? 되게 존재함이랄까? 되게 어리석고, 그냥 국민마다 지밖에 모르고 어리석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애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떤 것도 틀리거나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향원 쌤이 이렇게 이 미소를 해석해 보시고 싶다고 수영 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죽음도 그게 틀리거나 뭐 악에 바치거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숲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은 동등함이 중요한 저의 예론 요거 좀 두고, 숲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온갖 안 좋은 거와 불쾌한 거와 어리석은 거 포함해가지고 이 숲이라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미야자와 겐지는 보고 간다. 요런 걸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나츠메 소세키라는 작가한테는 왜 토신이라는 그러네요.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고, 다음에 우리 나츠메 소세키도 읽자요. 방법이 동화 일류학이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텍스트는 어떤 거여도. 그러면, 나츠메 소세키는 토신이라는 주인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미야자 겐지 전체는 토신 같은 주인공보다는 착한 애들이 주인공이죠. 화산탄 같은 애들. 여우가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돌보고 이해하고 뭐 또 생각하는데, 토시는 되게 전체 작품에서 비중으로 따지거나 비율로 따지면 요 좀 특별한 악마죠, 악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인공격으로는.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는 요 캐릭터보다는 화산탄 같은 애들, 양보하고 착하고 여기를 더 보고 싶어 한 거고, 그런데 나츠메 소세키는 토신 같은 존재야말로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면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요까지만 도착을 하면 미야자와 겐지의 개인사를 보거나 1920년대 시대상을 보거나 나츠메 소세키의 개인사를 보거나 시대상을 보거나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문제의식을 추론해내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요. 작품 분석을, 나츠메 소세키 분석을 더 해보면, 근질근질하네요. 토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신이 허락한다면 책을 쓰고 싶습니다. 토신을 찾아서. 이게 시작은 우리가 도깨비를 찾아서였는데, 아무튼 도깨비를 해수쌤이 찾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후신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지금 5분이네. 우리 5분만 쉬어가지고 진짜 많이 못 와서 어떻게 그렇게 5분만 쉬어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